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아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끔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가한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풀 때마다 이렇게 야이어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친정과 시댁 모두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남편 또한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들밖엔 없었죠. 고단한 삶이 이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우리의 피로 가족들이 찬송하는 결혼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보고 잘 살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들 주혁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잘할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아이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못 갖고 있잖아. 주혁이 조금 더 크면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 주혁이가 내 보물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금전적으로는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만 있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이 유지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도 놀랐지만 시댁에서는 더욱 놀라셨죠. 남편은 저와 아들인 주혁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슬프게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댁에선 저를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당장 아이 먹일 밥도 없어요.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아들 잡아먹은 애가 뭐가 이쁘다고 와? 당장 안 꺼져? 어머님,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 보고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주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시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손주가 없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 역시 가난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허드렛 일, 잡일 모두 밤낮 없이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면 등 뒤에 업어서라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저는 갇히게 되었어요. 겨우 구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오랜 시간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생계였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 걱정이 더욱 컸죠. 그래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일부분인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선 화상 때문에 일을 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커주었어요. 그은한 사춘기도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혹시나 나를 창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한 번도 학교 근처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왜 거기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 학교는 잘 끝났어? 엄마, 난 괜찮으니까 학교 앞에도 오고 학교에 상담도 와. 엄마, 나는 엄마 얼굴 예뻐. 엄마 얼굴 신경 쓰이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항상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 대학 학비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주혁아, 오늘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아, 엄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대학 입학을 하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니? 어, 그건 맞는데, 엄마,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주혁아, 엄마는 주혁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모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이가 어디를 가고 싶던지 엄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돌아가신 아빠도 원하는 일이야. 아들과의 대화 끝에 아들은 명문대로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저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주혁아,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주혁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도 엄마의 일이야. 다른 것보다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요. 엄마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엄마 아직 젊어. 지금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평생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아빠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임용까지 모두 합격을 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날 저는 제 화상 흉터가 신경이 쓰여서 멍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쓰일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검사가 되고 집에 보답을 하겠다며 월급을 통째로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둬.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먹여 살릴게. 아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도 살아주지도 않는 일이니까 엄마 삶은 엄마가 잘 꾸려 살게 해줘.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보답하게 해줘. 엄마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는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려고 했고 집도 이사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삶이 더 길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을 지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들이 검사로 지내게 된 그 후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곤 아들의 결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후 처음 아들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근처 카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주혁 씨 여자친구 손민주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주혁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곱고 예쁜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주혁이 말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주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요. 나는 우리 주혁이가 좋다면 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보다시피 나와 주혁이밖에 없어요. 아,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여동생 있습니다. 부모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날부터 싹싹하고 밝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화상 자국이 혹시나 사돈 댁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혁아, 혹시 내 얼굴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했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나도 혼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상견례 할 때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민주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러니? 그래도 이 정도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 화상자국 하나도 신경 안 쓰여. 오히려 혼자서 나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민주가 왔다가 가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민주는 어떻대? 괜찮다고 해? 아,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주혁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돼. 알지? 사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 것 외에는 이걸 빨리 치료해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부터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먼저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사돈댁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 엄마예요.
민주 아빠입니다. 네. 처음 민주 양 봤을 때 정말 곱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뭔가 사돈댁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싶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도중에 아들은 잠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사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화상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20년도 더 되었네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조금 심하죠? 네,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네요. 네. 그래도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요. 네. 그 혹시 예식날은? 괜찮습니다. 화상 자국이지 아픈 건 아니라서 참석할 수 있어요. 혹시 저 혼자 참석하는 게 신경 쓰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 화상 자국. 솔직히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상 자국이라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네? 화상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알았죠. 알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식인데 그걸로 참석하시려고요? 아니, 제 꼴이 어때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요. 그 정도 화상이 심하면 화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그 얼굴로 예식날에는 참석 마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예식 망치실 거예요? 애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얼굴로 예식 참석하면 오신 하객분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들 손가락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식은 잘 치르게 해주셔야죠. 저희는 사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비 사돈댁에서는 처음부터 저의 얼굴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돈댁에 인사를 가면서도 어머니가 화상이 있으시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나 예비 며느리는 그날 집에 인사를 오고 나서 집으로 가 저희 얼굴 때문에 예식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은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예식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가는 안사돈을 보게 된 아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일도 흔한 게 아니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 아니, 엄마, 나는 결심했어. 솔직히 민주가 엄마를 안 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주혁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민주랑 결혼하는 거잖니. 그러니 너랑 민주만 생각해.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보아도 아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자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오면서 파혼만은 막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민주 엄마예요. 주혁이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요. 아,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주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혹시 주혁이랑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마음이 달라지진 않네요. 아니, 엄마란 사람이 이런 일륜지 대사를 그냥 이렇게 망치게 두실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어머님 얼굴 때문에 예식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나서서 마음 돌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아니고요. 말을 했지만 주혁이 마음이 그러한 걸 제가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놀랄 수 있잖아요. 뒤에선 주혁이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서 오는 소리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겠다면서 먼저 추진했던 주혁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답니까? 사돈댁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파혼을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 역시 제 화상 자국이 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주혁아, 파혼한 거 정말 바꿀 생각 없어? 엄마, 난 지금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지난 30여 년간 정말 열심히 너를 키웠어. 맞아. 그러면서 사고로 화상도 입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 화상 자국이라는 게 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엄마는 거울을 볼 때만 엄마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평생을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장 자주 봤던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나를 키워왔던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아들은 단호한 얼굴로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주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주혁 씨 엄마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혁이 마음이 단호해요.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얼굴 화상 그거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상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신 거라면 참석할 거라고 주혁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아프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속이고 싶진 않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보세요. 아드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효자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화상 자국에 벌이도 편변치 않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번에만 예식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저희도 다른 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예식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몸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파혼을 결정한 것은 나에게 한 태도도 있겠지만 예비 사돈 댁의 생각을 보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듣던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밖에서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주혁 씨,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혁아. 그게 아니라. 사돈.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주세요. 주혁아, 잠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주혁아.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번에 한 얘기도 사과도 할 겸 예식 참석하시라고 말하려고 왔어. 예식 참석이요?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날 아파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었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 민주랑 더 이상 결혼 진행 안 합니다. 아들은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혼란 끝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불렀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아들 직장 동료분들이 모두 계셨죠. 저희 어머니세요. 이번에 잠시 일을 쉬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점심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셔가지고 당분간 같이 식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혁아, 나는 너랑 둘이서 점심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 계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아니,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사고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파혼도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어머. 그런가요? 어머,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세요? 네. 그쪽에서 저희 엄마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 진행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편견 없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봉사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복지관에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지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소문 내신 거죠? 네? 무슨 소문이요? 저희가 그쪽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이유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면서 그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하신 건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문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심한 말을 했어요? 심한 말을 한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지 소문이 나도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저희 복지관 문 닫게 생겼어요.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신다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편견이라니요? 그쪽도 부모니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쪽 아드님이 화상 입은 사돈댁에 장가간다 해도 그러실 건가요?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아시죠?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저 예전부터 후원해 주신 분이신데 민주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강 대표님이요? 아니, 물류기업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결혼식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후원했던 복지관이 오만과 편견에 휩싸인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내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관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동료들 있는 자리에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에게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였어. 사실 엄마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했잖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엄마의 삶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착하고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아가씨 역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들을 키웠다면 잘 키운 거 맞겠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키웠다 칭찬해주면 참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홀어머니의 맏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여러 번 선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저를 만나고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였죠. 저 역시 집안에서 빨리 결혼을 하라며 재촉을 하면서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줄이 남편 밑으로 있는 동생들의 빨래까지 모두 맡아가면서 살림을 해야 했죠. 예,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시집만 덜렁 보낸 거야? 정말 양심도 없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는 빨래를 구분해야지. 그냥 막 놓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되니? 거기다가 손빨래 해야 하는 것들은 손빨래를 다 해야지.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빨래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애가 어디 있니? 빨리 네 시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애들이 옷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난리잖니. 형수님, 빨래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빨래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다 염색돼 버렸잖아요. 아니, 눈이 있으면 흰 빨래, 색깔 빨래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도련님, 죄송해요.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구분이 안 되었나 봐요. 죄송하다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아니, 빨래를 할 줄 모르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 너는 물어볼 줄도 모르냐? 입이 있으면 뭐하니? 밥 처먹는 데만 사용하는데 입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지.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집안 살림을 해보았던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죠. 내 평생의 자랑은 자식들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와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없었을 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 이번에 중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알죠?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는데 학원을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학원은 무슨 학원? 엄마가 된 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안 알려줬어? 그거 다 땅바닥에 돈 버리는 일이야. 생활비 받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학원이나 보낼 생각을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학원비만큼 벌 수나 있나?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학원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요즘은 대학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애들도 많은데요. 당신이 좀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봐요. 애들 친구만 봐도 다들 대입 준비하느라 바쁜데 우리 애들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다 당신 닮아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날 닮았으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당신이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돈 쏟아 붓는다고 그게 되겠냐고. 하여튼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나 써서 해보려고들 하지.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 아까워. 내가 뼈 빠지게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이 돈들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는데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당신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솔직히 밖에서 돈 버는 것 말고는 집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생색을 내요? 생색? 그럼 나 이제부터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알아서 한번 생활해봐. 그렇게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남편에게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자신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남편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지만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꼬리표 달기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가 하라는 일은 모두 다 할 정도였죠. 심지어 상사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불러 도우러 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내일 별거 안 하지? 내일 가서 부장님 댁 김장 좀 도와드리고 와. 제가요? 갑자기 김장은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가서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아? 부장님 사모님이 김장하는데 사람이 없대. 직원들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갈 수 있다고 했어. 아니, 무슨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부장님 눈밖에라도 날 거야? 이제 승진도 해야 하는데 부장님 눈밖에 나면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다 올 거냐고. 네, 그냥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 올게요. 당신이 뭘 해봤다고 돈을 벌어.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지. 됐고, 내일 당신 간다고 했으니 가서 김장 돕고 와. 안 가면 생활비는커녕 이 집에서도 다 내쫓을 줄 알라고. 남편은 상사의 김장날에도 제가 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내쫓을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승진을 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이 나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다 분가를 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다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락이 왔었죠. 당신,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아, 그거? 이번 달에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생활비에서 뺏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들 다 생각하고 쓰는 건데. 뭐? 이거 당신이 벌어서 쓰는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활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라도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나만큼 벌어서 와. 그러면 내가 당신 하는 말 들어라도 줄 테니까. 남편은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퍼주기만 했었죠. 이걸로 다투는 날이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만큼 벌어오라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다 돌아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애는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거기에 좀 신경 써주면서 이야기도 해주면 좋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다 챙기고 나왔는데 뭔 고민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뭐 사회생활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아는 건데 집에만 있는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이건 사회생활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 거란 보장도 없고 솔직히 뒤통수나 안 치면 다행 아니에요? 뒤통수? 내가 그런 사람들 구분도 못할까봐? 내 주변에서 뒤통수 칠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내 돈 쓸 생각이나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나 나눠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남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뒤통수 칠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의 월급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기는커녕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저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에게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남편 역시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아이들도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많아 아빠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제 삶을 찾고자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남편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집안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집안일을 안 해요. 거기다가 집에 이제 당신이랑 나랑만 있는데 할 집안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녁도 안 차리고 매번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잖아. 그건 가정주부인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부터 저녁을 집에서 먹었다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가고 밥상만 차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집에도 통 안 오고 당신이 작정해서 나 애들이랑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왕따요? 당신이 자초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남편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번 저녁도 약속이 있다면서 홀로 먹어야 했던 날이 매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녁마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오히려 약속이 있어 나가는 저를 보고 가정주부의 일을 안 한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이없었지만 내가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 부장님 아내분 되시죠? 저 부장님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그때 한번 회사에서 뵀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고 부장님 바쁘시죠? 아마 승진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고 부장님, 아니, 고 이사님,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네? 고이사요? 아직 이사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하실 모양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사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승진을 하면서 고위 관리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속였던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동안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나오곤 했죠. 거기다가 서재를 나오고 나서는 열쇠로 잠가버려서 청소를 할 때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곳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외면해 오던 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열쇠를 두었던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외도도 하고 있었고 몰래 자금을 뒤로 빼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다투면서 나눈 메시지들과 집안일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진들을 모두 찍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책 사유를 묻기 전에 저의 유책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집에 있네? 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당신 오늘은 저녁 같이 할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건 그렇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통 안 보이는 거야? 애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큰애는 신입이라 일하느라 바쁘고요. 요즘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일도 바쁜 것 같고. 일은 무슨? 부장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이번에 승진 시험도 봤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승진됐으면 어련히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겠어? 안 되니까 따로 말 안 한 거잖아. 하여튼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저에게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으로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는지 갑자기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저의 상태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집에 서류를 놓고 왔다며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해오기도 했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장에 서류 하나 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줘, 지금.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킥 불러주면 보낼게요. 중요한 서류란 말이야.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프기는 뭐가 아프다는 거야? 그냥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가지고 와줘.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가지고 가요. 내가 가지러 갈 수 있었으면 전화도 안 하지 않겠어? 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와. 남편은 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놓고 간 서류가 급하다고 하니 택시를 타고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서류를 챙기고 가게 되었죠. 남편은 급한 서류였는지 택시를 내리는 곳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들고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택시비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당신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뭐? 나 급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몸 괜찮은 것 같으니 버스 타고 가던가. 서류 챙기느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몸도 안 좋고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하다. 회사까지 와서 구걸이야? 어떻게 된 게 돈을 못 가지고 가서 안달이야? 이래서 뭘 시키면 안 된다니까? 에휴. 당신, 나 당신 서류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아픈 몸 이끌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택시비는 무슨? 이거 줄 테니까 버스나 타고 가. 남편은 택시비 2만 원 대신에 2천 원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2천 원을 주워들고서는 몸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섣부르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모욕을 복수로 대갚음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적게 받았고 시집살이도 고됐어요.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남편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았던 통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재산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우선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월급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셨으니 이혼하시면서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먼저 찾아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변호사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바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 내역을 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통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입금자명을 살펴보니 전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찾아서 보니 회사 통장 계좌와 비슷하더라고요. 입금자명으로 있는 전 임직원은 남편이 승진하기 전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승진해 이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승진 과정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저는 이 내역을 모두 뽑아들고 남편의 회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과 연결을 해달라는 연락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회사 인사팀에서는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왔고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저 고 부장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인사팀이 갑자기 복귀 서류를 보내와서 물어보니 전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물어보다 사모님께서 서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남편은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고 부장님, 고 이사님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전출 과정에서 제가 보낸 서류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사님께서 회사 직원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들 쉬쉬했었는데 이사님께서 회사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발견하고
바로 이사님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던 터라 대신했다고만 말해주면 보상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이 사실을 윗선에 알렸는데 이미 이사님께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 직원분이랑 입을 맞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뭐 제대로 해결은 안 되었고 전출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냈던 거네요. 네, 다들 시시하고 넘어가다 보니 확실하게 밝혀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증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받고 싶은데요. 아,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증거 자료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남편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였어요.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아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씁쓸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횡령 사건을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죠. 남편은 제가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요즘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어? 스트레스? 당신이 나한테 준 스트레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어디서 스트레스를 얘기해?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생활비 한 푼도 못 줘. 그깟 콕딱지만한 생활비 안 준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당신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우리 사이에 애정이라는 게 있었나? 겨우 부모라는 명목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유책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해? 당신이 준비한 만큼 나도 준비했어. 이거 왜 이래? 소송하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야.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내가 왜? 변호사는 내가 질 확률이 없다는데? 당신이랑 이참에 이혼하고 나 새로운 삶 찾을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냥 얌전히 내 와이프란 이름만 달고 살면 생활비 주겠다잖아. 코딱지만한 생활비 너나 가져. 어디서 뻔뻔하게 생활비를 노네? 생활비는 됐고 위자료나 준비해. 뭐? 위자료? 당신 진짜 돌았어? 그래, 돌았다. 당신 위자료랑 상간녀 위자료랑 같이 받으면 꽤 쏠쏠하겠네. 거기다가 몰래 재산 빼돌렸던 것도 나누면 쏠쏠할 거고. 몸 아파 택시비 달란 나한테 2,000원 날렸지? 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서 날릴 테니까 잘 받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 청구를 취하하라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편의 말에 그깟 생활비 몇 푼이나 한다고 저렇게 유세인가 싶었네요. 나이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산다면 내 앞길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깨진 부부관계라며 항변을 하였죠. 다행히 전 임직원의 조력으로 훨씬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사건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화를 냈던 부분은 역시나 재산 분할이었죠. 뭐?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가? 위자료도 모자라서 재산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는데 한평생 일만 하면서 벌었던 돈을 당신이 왜 가져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만 가정을 위해서 일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난 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이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살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몫도 줘야지. 못 줘.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집에서 놀기만 한 주제에 돈을 가져가겠다고 해? 놀기만 해? 당신 지금 입은 옷, 매일 먹는 밥,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청소까지 모두 내가 했는데 놀았다고?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못한 주제에 지금까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던 나한테 이따위 대접을 하는 거야? 당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이렇게 못난 줄 몰랐네. 염치라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긴 염치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지 잘못 뒤집어 씌웠겠지. 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직원 말이야. 당신이 딴 여자 만나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누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직원 억울하게 자천되었더라? 그거 잘도 숨겨서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던데? 이 사람이 진짜? 역시 당신이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뒤통수? 웃기지 마. 난 뒷뿐만 아니라 앞도 다 칠 거니까 두고 봐. 그동안 편했지? 당신 손안에 있다고 얼마나 무시했어. 네 잘난 능력 너 혼자서 다 해낸 거라 생각해? 웃기지 마. 넌 내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전 남편의 몰락을 위해 냉정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저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남편은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외도를 인정했고 위자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죠. 재산 분할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 어미야. 우리 큰애랑 다시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애가 자기 잘못 반성하고 있단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미 너는 실수 한번 안 하고 사냐? 그게 실수라면 저는 평생 실수 한번 안 할 것 같네요. 참 너 잘났다 정말. 이래서 큰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안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고 냉정하니 무슨 재미로 결혼 생활을 했겠니? 같은 여자가 봐도 네가 너무 딱딱한데 밖에서는 부드러운 사람들밖에 없으니 밖으로 돌지. 이게 다 너 잘못도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거라. 제 속 뒤집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오신 건가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막말로 그 재산 네가 번 것도 아닌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재산 반은 제가 가져갔지만 반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이미 다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도 안 쓰고 고이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다 쓴 거라면 그쪽 상황이 거지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분할한 재산은 남편이 번 게 아니고 같이 만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 몫을 받은 거고요. 그게 어떻게 네 몫이야? 돈 한 푼 안 벌어본 네가 어떻게 네 몫이 있을 수가 있어? 남편 멍청한 게 누굴 닮았나 했는데 찾았네요, 어머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했고요. 몫을 따지고 싶으시걸랑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리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아주머니. 재산도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편은 회사 이사직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과 만나고 있던 상간녀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변변치 않은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이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했고 남편의 쓸데없는 호의는 계속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은 꾀재재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밥 좀 주라. 며칠 동안 도시락만 사 먹었더니 속이 부대껴서 미치겠어.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염치 풀고 하고 왔어. 제발 밥 조금만 먹게 해줘.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된장찌개 하나 못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나이 50 먹고 밥도 하나 혼자서 못 차려 먹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리저리 알아보곤 있는데 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우리 집 다 망해서 재산들도 다 처분했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왜?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놀고 먹는 거라며. 나가서 자기만큼 벌어오라며. 어쩌지?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든. 된장찌개 먹고 싶거든. 그쪽이 만나던 상간녀한테나 가서 해달라고 해. 어디서 밥 타령이야? 그럼 밥 좀 사 먹게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 2만 원이나 쓰려고? 당신 수준에는 2천 원짜리가 딱이야. 몸이 아파 택시비로 2만 원을 달라고 했던 저에게 회사까지 찾아와 구걸이나 하냐며 2천 원을 던져주었던 남편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2천 원을 던져주고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저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찾아와 비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용서해주고 살만하지 않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이제 주인공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